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무능한 강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유능한 강사는 피교육생들의 표정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유능한 강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읽었어요. 좀 쉬고 싶다라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해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오늘이 또 제일 젊은 날이니까 이 젊음을 또 발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더 젊을 때 공부해야. 이게 나이 드시면 예전에 젊었을 때보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들었던 어떤 분은, 선생님 강의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교실만 나가면 다 까먹는데. 그거 어쩌겠어요. 교실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교실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분들한테 특효약은 반복 학습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게 고득점의 지름길이고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알더라도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자꾸 반복해야 돼요. 시험 날짜가 닥쳐올수록 초조한 사람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합격할까요? 당연히 여유 있는 사람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날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는 컨디션 관리 하셔야 됩니다. 막 새로운 거 잡고 막 쌍코피 터져가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봤자 효과 없어요. 시험 날 D-7일 정도부터는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 중에 내가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 이론적으로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 또는 틀렸던 문제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틀렸던 것만. 그러면 고득점을 합격하십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몫을 하고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 자꾸 하셔야 돼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다음 갑에서 병국이 위배하고 있는 민주선거의 원칙. 민주선거의 4원칙 아시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각각의 반대 개념도 아실 거고.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갑국은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고등학생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 줘야 한다는 게 보통 선거인데, 이거 보통 선거를 위배한 거잖아요. 그러면 4번 평등선거 제외.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을국에서 정답 나오겠네요. 을국. 부재자 투표에서 실제 부재자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했다. 큰일 날 소리죠? 비밀선거에 위배된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번 공부거리. 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비례대표 의원의 수는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률에 비례하여 배분 받는다. 단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본 사람은 없으며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 1인 1표라고 했죠? 이거 어떤 선거 원칙이 위배돼요?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 원칙이 위배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1인 1표는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이 위배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볼게요. 1인 1표는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뭐가 등장했다? 1인 2표가 등장했는데, 여전히 1인 2표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직접 선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요. 위배되죠? 왜 그래요? 왜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배될까요?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원 명부를 작성하죠. 내가 찍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명부를 적어놓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이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역시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배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1인 1표제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1인 2표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1인 2표에는 문제점이 있다. 어떤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정답? 직접 선거예요.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전히 1인 2표 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건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았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어요. 평가원 모의고사.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기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 항목을 고르면 기억이 읽어봐야겠네. A국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구성한다. 소선거구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 방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A국은 현재 선거제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소선거구제도의 단점을 고르라는 문제죠.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나쁜 점을 고르라 이런 얘기예요. 학력에 대한 투표율하고 소선거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당의 대표 선출 방식,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 이것도 직접 관계가 없고 지역별 투표율 차이도 투표율하고도 무관해요. 4번이죠. 득표율과 의석율 차이. 이게 바로 뭐예요? 과대대표나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사표 때문에 그래요. 사표 때문에. 득표율은 적은데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득표율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정당도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사표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의 선거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할 것,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건 4번. 14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선거구제의 일반적 특징을 기준으로 선거구제 A, B를 분류한 겁니다. A, 가나에 들어갈 기준으로 적절한 것. 단 A와 B는 각각 소선거구 아니면 중선거구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사표 발생 정도가 많은 A가 바로 소선거구제예요. 그럼 B는 대선거구제겠지.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도 A가 소선거구제, B가 대선거구제겠죠. 거기 다수당 출현 가능성이라는 게 뭐예요? 득표를 가장 많이 얻은 정당, 또는 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소선거구제고 B가 대선거구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로 양당제 출현 가능성, 이게 높은 게 소선거구제죠. 이거 맞네. 일단 맞아요. 그럼 4번으로 가보자고. 후보자 난립 가능성은 후보자가 난립한다는 얘기는 2사람 이상, 3사람 이상, 4사람 이상 여러 명 뽑을 때는 후보자가 난립하겠죠. 그러니까 대선거구제일수록 후보자 난립 가능성이 높으니까 4번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소선거구제의 특징인지 대선거구제의 특징인지 구분만 해보자고요. 선거관리 용이성, 소선거구제의 특징. 게리맨더링 가능성, 소선거구제의 특징. 후보자의 선거비용, 이게 선거비용이 작을수록 소선거구제, 선거비용이 많이 들수록 대선거구제가 되겠죠. 전국적인 인물 당선 가능성은 대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적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4번에 지역적 인물 당선 가능성은 소선거구제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크면 소선거구제, 작으면 대선거구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5번. 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거를 정리한 겁니다.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방선거로 교육감, 단체장, 그 다음에 지방의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중선거구제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 딱 하나가 뭐였더라? 기초지역구원입니다. 기초의회 지역구원. 여기는 2사람 뽑기 때문에 중선거구제고, 따라서 소수대표제,
소수대표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하고 교육감은 3번으로 끝나죠. 단체장하고 교육감은 3선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1번으로 바로 가서 시옷이 뭐예요? 광역 비례대표네요. 정당별 지역구 의석률이 아니라 득표율입니다. 의석률 땡 득표율로 바꾸셔야 되고 2번 니은은 다수대표제 국회 지역구 맞죠? 미음과 비읍 미음과 비읍은 소수대표제 소수대표제는 비읍 하나밖에 없어요. 소수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은 비읍 하나밖에 없어요. 2번도 땡. 3번 니은에서 니은은 주민소환 대상이다. 니은이 지역구원. 지역구원은 주민소환 대상 아니에요? 지방선거에만 적용돼요. 주민소환제는. 3번도 땡. 그럼 4번이 정답이네요. 니을과 달리, 니을이 어디 있어요? 단체장, 광역단체, 지방단체니까 도지사나 청주시장, 충북도지사는 광역단체장이고, 청주시장은 기초단체장이겠죠. 니을과 달리, 단체장과 달리, 미음이 어디 있어? 지역구원하고, 비읍이, 지역구원, 광역기초지역구원은 연임 제한이 없다. 맞네. 단체장은 3번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은 연임 제한 없습니다. 시사성 있는 문제고 넘어갑니다. 16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제도는 여러 정당들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수에 정확히 비례하여 각 정당의 의석을 배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투표수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은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서 각 정당의 유효 투표수의 비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비례대표제죠?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아닌 걸 찾으래요.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아닌 것. 1번.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땡. 비례대표제는 이게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표가 없어요. 사표가 없습니다.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렇죠. 지역대표제 하에서 그래요. 지역대표제에서는 사표가 발생하지만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사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사표를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사표를 활용하는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사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자, 나머지는 공부거리, 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군소정당의 날릴 가능성이 높겠죠? 왜? 군소정당일수록 비례대표제가 유리하거든. 야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의당 같은 경우가 군소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소수 집단의 정치적 의사 반영이 용이하다. 이것도 맞잖아요. 정당이 자의적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이 위배된다?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직접 선거 원칙.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는 거. 17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의 선거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밑줄 친 선거제도로 바르게 짝지은 것. 이번에 처음 도입한 기역을 실시한 결과 123개 지역구에서 246명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어라? 123개에서 246이니까 곱하기 2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뽑았으니까 중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니까 소수의 득표를 얻더라도 당선되네요. 소수대표제니까 1번, 3번 둘 중에 하나 정답이네요. 소수대표제, 중선거구제 1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당선된 의원들의 소속 정당도 매우 다양해서 과거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여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패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의 특징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정치적 신인들이 대거 등장했다니까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진출은 여전히 미흡하다. 즉 국회의원들의 직업을 보면 어떤 직업으로 쏠려 있죠. 법조인 출신, 교수 출신, 기업가 출신 이렇게 쏠려 있죠. 그렇죠? 따라서 니은의 수용과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강구해봤자 채택한 나라 하나도 없죠. 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지웠네. 아까 지역대표제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지역대표제에다 뭐가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비례대표제가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표의 원리에는 이거 말고 또 이게 있다고요. 직능대표제. 그러니까 이 직능대표제라는 건 뭐냐면 직업별로 대표를 뽑는 거예요. 직업별로 대표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의사 출신 몇 명, 약사 출신 몇 명, 그 다음에 건설업자 출신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면 청소부 출신도 나와야 되겠죠. 그러죠? 요식업자 출신도 나와야겠죠. 이발소 출신도 나와야겠죠. 미용사 출신도 나와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중분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4만 개가 넘는데요.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4만 명이 넘어야 돼. 그런데 어떤 직업은 종사자가 많고 어떤 직업은 종사자가 적어. 그러면 그 인구에 비례해서도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인구에 비례해서 뽑지 않으면 이건 평등선거 원칙 위배되거든. 그래서 오늘 실시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직능대표제라는 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임용시험은 안 나왔지만 예전에 수능 문제에서는 직능대표제를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 국회의 기구가 있어요. 직능대표제의 기능을 하는 국회의 기관이 있다고. 국회의 기관. 그게 바로 상임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16개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은 법제사법위원회 들어가야 되고 문학하는 사람 여기 있잖아. 우리 여기 청주에서 씬 하나 있었잖아. 도종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문화위원회, 뭐 문공위원회인가 뭐 이런 데 가야 되고. 건설업자 출신은 뭐 교통건설위원회에 가야 되고.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이게 직능대표제를 채택하지는 못하지만 직능대표제적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 기구가 있는데 그게 국회에 있어요. 상임위원회 제도다. 이게 예전에 수능에서 한번 언급이 됐어요. 우리 시험은 아직은 언급을 안 됐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정답은 1번이죠. 직능대표제. 18번. 다음 당선자 결정 방식의 목표로 가장 적절한 당선자 결정 방식 대표의 원리죠. 다수대표제가 있고 소수대표제가 있고 다수대표제는 또 절대다수대표제가 있고 상대 즉 단순 다수대표제가 있고 또 절대다수대표제는 과반을 확보해야 되니까 한 번에 과반의 득표를 얻으면 되는데 만약 얻으면 2차까지 가느냐 아니면 1차로 끝내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로 나눠진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 기자로 잠깐 볼까요? 유권자들은 2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제1, 제2 선호로 더 안 읽어도 돼요. 선호 투표제죠. 선호 투표제니까 절대다수 대표제죠. 투표 한 번에 끝나요? 2번까지 가요? 한 번에 끝난다고. 그 정도만 알면 된다고. 자, 이 결정 방식의 목표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절대다수 대표니까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1선호 안 되면 2선호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자를 읽어봤자 어려워요. 막 숫자가 나오고 그러잖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 2대 내용이 뭐죠? 선거공영제 2대 내용. 우리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공영제. 첫째, 입후보자에 대한 기여긴등. 둘째, 선거비의 국가부담. 이게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거공영제의 2대 원칙, 2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의 정당성 강화. 정답이죠? 절대다수 대표제 중에 이제 선호투표제인데,
득표를 얻어야만이 당선되는 거니까 대표의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게 바로 그 목표가 되겠죠. 평등선거와는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와도 무관합니다. 1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쳐주래요.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지역구 선거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는 별도이므로 정당 명부에 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대한 투표 행위 없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결정하는 방식은 니은의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2002년 10월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 선거구 획정 방식은 선거구 법정주의죠. 선거구 법정주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그 방식에 따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너무 컸다는 거죠. 거의 4대 1이네. 그럼 이거 어떤 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평등 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자, 1번. 기억 비례대표는 당선자 간의 친밀도를 강화시킨다. 비례대표제는 내가 내 표가 누구한테 갔는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비례대표가 아니라 이 지역대표제의 경우는 내 표가 누구한테 갔는가 바로 내가 선호하는 사람 찍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친밀도가 높죠. 당선되면 기분 좋고 낙선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니은은 민주주의 선거 원칙 중 보통 선거이다. 아니죠. 니은에 들어갈 것은 직접 선거 아니면 평등 선거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겠지.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거든요. 위헌 결정이라고 표현했는데 헌법 불합치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위헌이면 바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헌법 불합치면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지금 위헌 결정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선거구 획정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방식은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그랬죠. 선거구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법률은 어디에서 정하죠? 예,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국회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조세 법률주의 아시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조세의 종목은 국회에서 정하고 조세의 세율은 국세청에서 정한다 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예전에 이거 국세청으로 시험 문제 냈었거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선거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입니다. 조심하세요. 법률주의니까, 법률주의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리얼은 평등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20번. 변호원 땡땡국이 실시한 11대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 두 번 했네요. 두 번 했으니까 이건 결선 투표제네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 대표제 중에 결선 투표제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결국 대표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자, 그 아래 총 유권자는 1, 2차 동일하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참고하면 되고. 자, 여기에 대한 평가를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선거 관리 비용 줄었다? 아닙니다.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선거 비용 많이 들어가고요. 평등 선거의 원칙이 강화되었나요? 평등 선거는 1인 1표인데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봐야 되죠. 평등 선거 원칙은 약화되었다고 봐야 되고. 약화되었다 보기도 애매하네요. 평등 선거는 한 사람에게 한 표만 주는 것이니까 평등 선거는 직접 관계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다음에 3번. 당선자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됐다. 이건 사실이죠. 이게 결선 투표제나 선호 투표제는
절대다수 대표제니까 가장 큰 특징은 대표성 강화, 대표성 확보잖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유권자의 의사를 분산시키는 결과가 아니라 집중시키는 결과죠.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되니까. 21번. 다음은 어느 나라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 243개 선거구가 있고요. 의석수가 243이네요.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 그 다음에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선거구제니까 득표율하고 의석률하고 일치할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A 정당만 보세요. 득표율은 43.6%인데 의석률은 243 중에 130이니까 50%가 넘죠. 이건 과대대표잖아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죠. 39%인데 240 중에 110이니까 거의 뭐 50%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C, D는 어때요? 득표율은 있는데 의석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과소 대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A와 C 정당은 과대 대표된 거고 C와 D당은 과대 대표된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러한 과대 대표,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표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게 소선거구제인 거죠. 근데 비례대표 선거를 보세요. 득표율하고 의석률하고 똑같아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정당별 득표율 비율로 의석수를 나눠 갖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D당을 보세요. D당. 8.1% 득표율로 3명 의석을 가졌죠? 근데 지역구는 8.0인데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소정당일수록 비례대표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한 거라고. 그 다음에 총의석률도, 총의석도 거기 계산이 돼 있네요. 300명. 우리나라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옳은 해석 골라야 됩니다. 1번. 지역구 선거에서는 다수 대표제가 적용돼. 당연한 얘기죠. 소선거구제니까 득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 즉 1등만 당선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절대다수 대표제인지 상대다수 대표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절대다수냐 상대다수냐 이건 알 수 없지만 소선거구제니까 당연히 다수 대표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시험장에서는 나머지 보면 시간 낭비예요. 공부 시간이니까 확인합시다. 2번.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양당제 경향이 뚜렷하다. 아닙니다. 비례대표보다 지역구에서 양당제죠. A하고 B가 다 거의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양당제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2번 땡. 3번. 정당에 대한 지지가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이 지역이 어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거 나와야 되는데 A 지역, B 지역, C 지역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어요. 3번 알 수 없고. 4번.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었다. 지역구 선거가 아니죠. 지역구가 아니라 정당별 득표율이잖아요. 지역구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정당별,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가 배분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선거원칙이 위배된다? 직접 선거원칙에 위배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웬만한 시험은 다 커버됩니다. 22번. 그래프는 A국의 선거제도 변화에 따른 땡땡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 자,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 나오면 이게 일치하면 사표가 적다는 거고 격차가 좀 벌어지면 사표가 많은 소선거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타당한 거. 갑선거제도 보니까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가 나죠? 이건 중대선거구라고. 근데 B선거제도를 보니까, 을선거구제도 보니까 득표율과 의석률이 거의 같이 나가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아까 말 잘못했다. 갑선거구제도가 지금 득표율과 의석률이 차이가 크죠? 이게 소선거구제라고. 그러니까 갑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도고 을선거제도가 중대선거구제예요. 중대선거구고 다시 또 갑선거구제. 똑같은 거네.
갑선거구제,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득표율과 의석률이 큰 거죠. 자, 이렇게 득표율과 의석률 나오면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으로 가서 맞는 거 골라야 됩니다. 198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니까 갑선거제도죠. 갑선거제도. A국은 군소정당이 난립해 있다. 맞나요? 갑선거제는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제가 확립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득권 정당, 즉 집권당,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야당은 뭉쳐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양당제가 확립된다고. 그러니까 군소정당이 유리한 것은 중대선거구제, 집권당이 유리한 것은 소선거구제. 그래서 양당제가 확립되는 게 바로 소선거구제라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선거제도에 따라 땡땡당의 득표율 대비 의석률의 차이가 컸다. 그러죠? 갑선거제도하고 을선거제도에 따라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하는 선거제도는 뭐예요? 소선거구제인 갑선거제도죠. 갑선거제도가 바이아스 현상, 치우침 현상, 바이아스, 치우침 현상.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심각하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공부거리. 60년대와 70년대에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을선거제도죠. 땡땡당에 대한 사표가 많이 증가했다. 땡. 을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도이기 때문에 사표가 줄었겠죠. 3번도 땡. 4번. 땡땡당은 을선거제도보다 갑선거제도에서 의석 확보가 유리하다. 아니지. 을선거제도가 유리하잖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인데 여기는 출제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어쩌다 한 번쯤 나오는데 이건 점수 주는 문제니까 여기서 틀리면 치명타입니다.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구분하는 기준은 가장 큰 차이는 목표에 있죠. 목표. 정당의 목표는 뭐예요? 정권 획득이잖아요. 이익집단은 사익을 추구하고 있고요. 직업사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게 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은 정당밖에 없어요. 자, 이제 23번으로 바로 갈게요. 정당제도, 또 나왔네. 아까 우리 정당제도 잠깐 살펴봤죠. 독재국가는 1당제. 민주국가는 복수정당제. 근데 복수정당제도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눠져요. 우리 헌법에도 복수정당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정당에 관한 운영이나 집행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합니다. 이 3단계 기억해 두실만 하죠. 이걸 위헌정당 해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집행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요. 제소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정부에게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23번에 정당제도 가능한데 유권자의 선택의 폭 좁은 게 양당제, 넓은 게 다당제겠네. 그럼 끝났네 여기서. 그리고 지금 여기 아무 말이 없는데 독재국가의 정당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국가의 정당제도를 놓고 보면 가번이 양당제, 나번이 다당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1번으로 가서 가는 다당제 땡 양당제의 특징이고요. 2번 가는 양당제는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렵죠. 둘이 싸우는데 말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당제는 말릴 사람 많잖아요. 3번 나는 다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정답. 3번 정답이네요. 4번 나는 가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땡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선거 비용 많이 들어요. 24번으로 갑니다. 그림의 A에서 D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
이건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식. 정당의 공직 후보 결정 유형인데 당원의 참여 수준이 A하고 C는 높고 그다음 B, D는 낮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도자의 영향력이 CD가 높네요. 지도자의 영향력이 CD가 높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1번. A 유형을 보니까 당원 참여 수준은 높은데 지도자의 영향력이 낮네요. 그러니까 지도자보다는 당원의 파워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 유형의 경우는 의사결정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겠죠. 의사결정이 하향식으로 이루려면 지도자의 영향이 높아야 돼요. 즉 C나 D. C나 D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당원의 참여 수준이 높은 A와 C의 경우에는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C는 더블이 되네, 둘 다. 자, 일단 1번 틀렸고요. 2번. B 유형은 둘 다 낮네요. 정당 지도자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된다. 지도자 영향 수준이 낮은데 뭐 전문성이 필요해?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요. 3번. C 유형은 참여 수준도 높고 지도자 영향력도 높아요. 정당 지도자와 당원들 사이에 의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야 된다. 정답. 당원의 파워도 세고 지도자의 영향력도 세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정답 3. 싱거운 문제네요. 4번은 보나마나 틀렸겠죠. D 유형은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25번. 그림의 가에서 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래요. 가, 정권 획득, 정치적 쟁점, 가는 정당. 나는 뭐예요? 나는 공동의 이익이니까 시민단체고, 다는 이익집단이죠. 특수이익이니까 이익집단. 1번. 가는, 정당은 정치 충원과 여론 형성 및 조직 확인을 수행한다. 정답.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확인. 2번은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후보를 공직선거에 공천하는 건 정당이고요. 3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가 시민단체죠. 다 이익집단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장하고 아니죠. 정당이 시민단체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시민단체는 또는 이익집단은 정당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4번도 완전히 틀렸고요. 26번으로 갑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것도 이제 가나다부터 확인해야겠네요. 정치적 책임성이 있는가? 정당만 예죠. 가가 정당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회의 보편적 이익과 상충되는가? 상충되는가? 예 하면 이익집단이고 아니요 하면 시민단체인데 그러면 확인됐네요. 가, 정당, 나, 이익집단, 다가 시민단체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맞는 거 찾아야겠죠. 1번. 가는, 정당은 공공정책 결정에서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니까 땡. 2번. 나는 이익집단이죠. 여론 수렴을 하여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가, 정당. 가로 바꿔야 되고. 3번. 가와 달리 나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다. 땡. 여기서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정당하고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는 다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해서 전부 보조금 받는 건 아니에요. 3번도 틀렸고 그리고 4번이 정답이네요. 나와 다는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당연한 얘기죠. 넘어갑니다. 여론과 정치문화. 이 부분도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출제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27번. 그림은 어느 학자의 정치문화 유형 분류인데요.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걸 찾으래요. 자, 정치문화 유형은 세 가지가 있죠. 가장 바람직한 게 참여형.
가장 안 좋은 게 향리형. 그다음에 중간 정도가 신민형이죠.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정치에 대한 참여 의식과 실제 참여 정도. 의식도 없고 참여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죠. 향리형이. 그 다음에 의식은 있는데 참여를 안 해요. 이게 신민형이에요. 이 정도 기본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참여형은 의식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건 바로 요거죠. 참여형이죠. 참여. 여기 그림 27번 그림에서는 A가 참여형이고 B가 향리형이고 C가 신민형, C가 신민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A유형 참여형이네요. 각국의 국민들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참여 정답이네요. 싱겁게 정답은 1번에서 해결됐네요. 나머지는 공부거리를 한번 해봅시다. 2번은 을국의 국민들은 바쁜 농사철에도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징집 명령에 예외 없이 복종한대요. 예외 없이 복종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참여는 높으니까 이거 뭘로 봐야 돼? A형으로 봐야 돼? A형으로 보기도 B형은 아니잖아요. B형은 예외 없이 복종한다가 아니라 B형은 B유형은 이게 향리형이잖아요. 그렇죠? 을국의 국민들은 바쁜 농사철에도 국가위기 극복에 징집명령에 예외 없이 복종한다 하니까 참여 정도가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3번도 전국의 국민들은 개정된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인지는 했으면서도 참여는 안 하고 있네요. 그럼 인지는 했고 참여는 안 하니까 C유형이죠. C유형, 신민형. 3번은 C유형, 신민형이고요. 4번 전국의 국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시민단 절도에 적극적이다. 이건 A유형으로 봐야겠죠. C보다는 A 쪽이겠죠. 28번 그림 가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갑에서 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추론, 적절한 것. 갑국은 향리형, 을국은 신민형, 병국은 참여형이에요. 나번은 이거 뭐예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데이비드 이스턴 교수가 얘기하는 정치란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때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의 시스템, 정치 과정을 표시하고 있죠. 투입, 산출. 그 다음에 정책결정기구. 이때 정책결정기구는 공식적 기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피드백이 있고. 자, 그러니까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참여형이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맞는 거 골라야 돼요. 갑국은 을국에 비해, 갑국, 향리형은 을국, 신민형에 비해 니은 디귿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요, 낮아요? 갑국은 향리형이니까 인지도가 낮지.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게 향리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갑국은 병국에 비해, 갑국은 향리형이에요. 정치 주체라는 인식이 높을 것이다. 아니라니까. 인식이 낮아요. 3번. 을국은 신민형이에요. 갑국, 향리형에 비해 관심 정도는 높겠지. 향리형보다는 신민형이 높죠. 가장 안 좋은 것이 향리형이니까. 그래서 4번밖에 정답이 없어요. 병국은 참여형은 을국, 신민형에 비해 기역, 리을, 즉 투입과 환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권위적인 나라에서는 디귿, 산출이 강조되고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기역, 투입이 강조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단은 이 정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헌법, 기초 공부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